체포 직후 예프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또 정체가? 아, 불안해. 또 뭐길래. 성폭행범 예프렘의 실체,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세상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일명 사이코패스라는 점이죠. 이제 나 기억나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특종,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구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되고 통제력이 부족해 충동 성향이 높은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 주변의 누구도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게 그 진짜 공포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 이하의 짓을 한 범죄 사건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2일 공개입니다. 모모를 예고한 남자. 2016년 9월 13일 미국 텍사스 여대생 벤다 그리프는 지인 브라이언트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6시 반쯤 한 공원의 어린이 수영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그녀.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자 브라이언트. 그런데 그녀와 차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숨을 안 쉬었어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을까 사체를 숨기려고 한 죄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뭐 경찰서 연락하고 그래야지 왜 그걸 불에 태웁니까? 이게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의 수상한 행적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약 2시간 전 새벽 4시 40분경에는 브라이언트가 한 마트에서 삽과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요. 결정적으로는 브라이언트의 집에서 그녀의 지갑과 가방, 그리고 그녀의 유골 일부까지 발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살인을 예고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피해자 벤다 그리프가 사망하기 전날인 9월 13일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신을 매우 흥분시킬 방법을 가르쳐줄게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벤다 그리프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에는 사망한 그녀의 SNS에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글을 남긴 겁니다. 전 여자친구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후 그는 여대생 벤다 그리프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예고하고 끔찍한 후기까지 남긴 잔혹한 악마의 광기. 과연 그는 이 광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클리블랜드의 한 법정.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왜 이래. 어머.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12년 9월 28살의 여성 셰티샤 쉴리가 갑자기 실종되는 것을 시작으로 9개월 뒤 38세 여성 안젤라 데스킨스, 그리고 한 달 뒤 18세 여성 시렐다 테리까지 이 클리블랜드에서 3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3명씩이나? 그런데 얼마 뒤 한 아파트 건물 차고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집과 뒷마당에서 두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자, 이들의 시신에서는 성폭행 흔적까지 보였는데요. 이들은 바로 실종됐던 여성들이었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진짜. 폭행 미수 혐의로 4년 동안 복역한 바 있었던 성범죄자 마이클 메디슨.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리고 2016년 5월 마이클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있던 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참석한 가운데 피해 여성 중 한 명,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용기를 내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I guess we're supposed to, in our hearts, forgive this clown.
touched our families, taking my child. 아니 딸이 범인 손에 처참히 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벤은 살인마 마이클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는데요. 시렐다의 아버지가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마이클의 웃는 얼굴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울먹이자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벤이 화를 내며 본인에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이 더 화나게 웃자 이에 벤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마이클의 웃음에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쏟았고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모두 다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2번 울린 악마의 웃음, 그 웃음의 대가를 평생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말이죠.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0위를 공개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한 경찰서로 들어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남자 차 번호가요. 이후 정말 다행히도 곧바로 성폭행 용의자 예프렘 이즈마일로프가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 직후 예프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또 정체가? 아, 불안해. 또 뭐길래. 성폭행범 예프렘의 실체.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로 재직한 예프렘은 밤길을 홀로 걷던 여성에게 접근. 경찰입니다. 밤길이 늦었으니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죠. 그런 사람 잡아야지. 니들이 그럴 때가 아니지. 여성분은 얼마나 마음을 놨겠냐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요.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성폭행해왔던 겁니다. 네 정말. 아, 제정신으로 방송할 수가 없어. 예프렘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에 남긴 끔찍한 말. 사실 나 HIV 감염자야. 근데 나 경찰인 거 알지? 너 어떻게 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입 조심해. 그는 2001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그 뒤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일삼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심해야지. 그거를 범죄에 악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를 포함해 무려 11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9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악마 경찰로 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경찰을 뭐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야,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고통을 남긴 악마. 과연 지금 그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긴 했을까요?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모 때문에 희생된 아이들. 2019년 4월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한 사립 유치원. 평소처럼 간식으로 제공된 죽을 먹은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아 불안해. 먹을 거 가지고 좀 그러지 좀 마 좀. 이게 오늘 주제만 아니면 뭐 재료가 상해서 식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정도면 뭐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공안의 조사 결과 아이들이 먹은 팥죽에서 화합물인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는데요. 이 뭐예요? 아질산나트륨. 육가공 제품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소량으로 사용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총 50명의 아이들 모두 똑같은 죽을 먹었는데 교사 원페이가 담당하는 아이들만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공안에선 교사 원페이를 범인으로 의심했죠. 그런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봐요 왕윤 씨. 아니 왜 아이들이 먹는 죽에 독극물을 넣는 겁니까? 이게 다 원페이 때문이라고요. 아이들이 먹은 죽에 독극물을 넣은 범인은 원페이의 동료 교사 왕윤. 그런데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동료 교사 원페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나갔네. 말이야, 뭐야 이게 정말. 애들이 무슨 죄야. 공안 조사에 따르면 평소 두 사람은 교육 방식을 두고 말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원장에게 주의를 받자 동료 원페이 때문이라고 여겨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복수심에 눈이 먼 교사 왕유는 독성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을 구입한 뒤 원페이의 반 아이들의 죽에 넣었던 겁니다. 아, 저건 무슨 뭐야 저게 도대체. 왕윤의 만행으로 아이들은 위세척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됐는데요. 야,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야, 그 학부모는 어떻게 해? 그런데 정말 끝까지 교사 왕윤은 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난 그때 애들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페이에게 복수를 해야 했다고요. 아이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후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맞습니까? 복수심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을 이용한 그리고 빼앗았던 교사.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8위 공개합니다. 모모 때문에 일어난 비극.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친자매 언니 엘리자베타와 동생 스테파니아는 머리색부터 화장까지 비슷한 스타일로 꾸밀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2016년 2월 동생 스테파니아의 남자친구 집에서 셋이 함께 파티를 하던 중 그만 동생이 흉기에 수백 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무슨 약간 원한이 있지 않으면 사실 수백 차례나. 너무 끔찍한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언니 엘리자베타였습니다. 아니 사이가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친언니인 그녀가 동생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모두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화려하고 예쁜 외모를 가진 동생을 부러워하고 시기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늘 동생의 머리색, 화장법을 모두 따라해왔다고 합니다. 그냥 우애가 좋아서 따라한 게 아니고 카피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동생이 모델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자 언니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도사리고 있던 검은 질투심이 동생을 덮쳐버린 겁니다. 뭐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동생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질투심에 눈이 먼 언니는 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고요. 특히 그토록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동생의 얼굴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하는 잔인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언니는 반성은커녕 정말 뻔뻔하고 영악하게도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요. 난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다들 무심신이 미약하대. 가명을 목적으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의료진의 소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2019년 언니 엘리자베타는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3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동생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괘씸하죠. 그러니까 머리만 굴린 거지. 끝까지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악마. 최소한 사람이라면 동생이 하늘에서 더는 슬퍼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충격, 엄마를 뭐뭐뭐한 남자. 2020년 5월 3일 중국 산시성.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제발 저희 시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79세 노인 왕 씨가 실종됐다는 며느리의 신고에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는데요. 아, 가족들은 진짜 얼마나 걱정될까. 아, 실종은 그 자체로 너무나 고통이에요. 노인 왕 씨가 실종된 지 3일 뒤 공안은 한 야산에서 땅에 파묻혀 있는 노인 왕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곧이어 공안은 왕 씨를 생매장한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모관,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왕 씨의 맏아들 마모관이었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생매장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들을 분노케 한 아들의 폐륜 범죄,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년 전 어머니 왕 씨는 오랜 뇌졸중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는데요. 자, 원래는 둘째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모셨지만 둘째 아들의 건강마저 악화되자 약 1년 전부터는 맏아들이었던 마모관 내외가 어머니 왕 씨를 모시게 됐죠. 그런데 아, 냄새. 아, 엄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짜증나게.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 왕 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옷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마모관은 악취가 나고 간병이 귀찮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손수레 태운 뒤 야산에 있는 폐 무덤에 생매장하는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왕 씨의 행방을 묻는 아내의 질문에 친척 집에 가신 데서 버스 태워 보내드렸어.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아니, 뭐,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 그렇죠. 그렇죠. 엄마예요. 아니, 음, 진정해야 돼. 자,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내는 곧바로 공안에 신고를 한 거고요. 잘했다. 그 뒤에 공안의 수사와 압박이 계속되자 아들 마모관은 결국 자신의 폐륜 범죄를 실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마모관은 모든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공안 조사에서 뻔뻔하게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 집안에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자, 이렇게 반성은커녕 폐륜적인 말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요.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안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범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나중에 자기한테 그래봐요. 어? 그런 거 왜 생각 못하죠? 그런 생각 있는 사람 저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어머니 왕 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꺼낸 첫 마디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6일 공개합니다. 비정한 부모의 몸. 2016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5살 남자아이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심각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때린 거야?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아이가 수개월 동안 학대받은 것으로 판단,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부모가 때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부모가 처음 한 말이 엽기적입니다. 아,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 부모가 자행한 끔찍한 훈육의 실체가 저 훈육이란 말도 좀 버리고 싶네요. 훈육은 무슨 훈육이야, 이 저게. 학대가 아니, 무엇이냐? 아니, 애가 과자통을 뒤집어 엎었어요. 애는 과자통을 당연히 뒤집어요. 그걸 다 뒤집고 다 어지른다고. 그냥 애는 당연한 거야, 그게. 목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혼낸 거죠. 애기는 다 목욕을 하기 싫어해. 저게 무슨 훈육이야. 학대 고문이죠, 저거. 그건 자기 화풀이고요. 어떤 말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악마들. 한참 지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부모는 마지못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던 겁니다. 마지못해? 끝까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악마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게 진작에 말을 잘 듣지. 난 아이가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요. 결국 5살 아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5위 공개합니다. 자녀에게 뭐뭐뭐 먹인 엄마. 지난 5월 태국 방콕 2살 아들을 둔 엄마 니타 원권의 안타까운 사연이 수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가 없어요. 이 마스크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니타 원권이 자신의 SNS에 2살 아들이 해산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마스크를 사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마음을 보탰고요. 니타 원고는 약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대신 들려온 끔찍한 소식. 안 돼. 아픈 아들의 치료비로 모금을 한 여성이 아들에게 표백제를 먹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약을 먹여야지 왜 표백제를 먹여요? 아니, 왜 그랬대? 뭐야? 아까는 뭐 도와달라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나는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마스크 팔지 않았습니까?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세정제 등에 쓰이는 산성화학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해산물 알레르기는 없었는데요. 사기친 거야?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엄마 니타 왕건이 아들을 이용해 모은 이 돈은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럼 도박비 벌려고 아들들한테 표백제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맞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더 충격받을 게 더 뭐가 있어? 있어 여기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상습범이구만. 가슴 아픈 사건이 전해진 뒤 일명 표백제 엄마로 불리게 된 니타 원고는요. 현재 아동학대,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테네시주 모 동물보호단체가 한 사육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곳에 가둬두다니. 얘 정말 제정신이야? 철장 안을 확인하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뭐예요? 또 이거 동물학대? 그러게 동물학대인가 왜? 당시 현장에는 50여 마리의 개를 비롯해 토끼, 닭, 고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철제 사육장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한 경찰이 한 말. 아이는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었고 매우 굶주려 보였습니다. 아이가 있던 철장 위에 음식과 쓰레기가 뒤범벅돼 있었고 철장 안에는 바퀴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바닥에는 오물이 가득해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철장 주변에는 수많은 쥐뿐 아니라 무려 3m 길이의 뱀까지 기어다녔는데요. 저런 환경에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면역력도 약할 텐데. 어떤 인간들이 저런 짓을 했나 너무 궁금한데요.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여기 들어가 있어. 바로 아이의 부모, 가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철장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고 아이의 부모를 찾았을 땐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잠이 오니?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학대한 엄마와 계부, 의붓 할아버지 등 3명을 아동학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부모의 자격까지 내동댕이 친 비정한 악마들이었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20년 3월 중국 푸저우 출장 때문에 집을 나선 장 씨 부부는 1살배기 아이가 보고 싶어서요. 휴대폰으로 집안에 설치해두었던 실시간 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홈 카메라를 보고 충격에 빠진 장 씨 부부. 대체 그가 본 게 무엇이냐? 1살배기 아이를 학대한 여성이 대체 누구냐? 저희가 출장 갈 동안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평소 출장이 잦았던 장 씨 부부가 1살배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고용한 보모, 저우였습니다. 부부는 보모를 구하긴 했지만 집안에 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저는 이 출장 가서 그 화면을 볼 때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그럼 바로 올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뭐 해야 될 일은 있고 이거 아니 근데 보모들이 선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선량하죠. 저런 인간들 때문에 괜히 오해받고 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상을 보고 장 씨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말도 못하지 뭐 힘도 없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말을 못 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보모 저우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한 아이 학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요. 얼마나 밥을 안 먹든지 짜증이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1살밖에 아이를 보모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자신의 죄를 꼭 깨닫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조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하겠습니다. 2019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산모로 보이는 46세 여성 클라리스와 그녀의 딸 데지레는 911에 전화해 태어난 아기가 숨을 안 쉰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아이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911에 연락한 두 모녀는 얼마 뒤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숨진 아이의 진짜 엄마는 오초아 로페즈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자, 오초아는 임신 9개월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오초아는 SNS에 아기 용품을 나눠달라라는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기 용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클라리스와 데지레 모녀의 메시지를 받고 집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의학 지식도 전혀 없는 두 사람이 아이를 뱃속에서 강제로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인터넷에 입원비를 모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엄마를 죽여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오초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모녀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말이야, 두 모녀가 인간 이하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이,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고요. 2017년에 클라리스가 아들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 상실감으로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있잖아요. 죽은 엄마랑 그 아기, 그 남은 가족들은 이게 뭐야? 이건 너무 무섭다. 2017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에스트코트에 위치한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어선 뒤 한 말입니다. 제가 인육을 먹는데 질렸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자수를 한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가방 속에는 훼손된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끔찍한 살인범의 정체,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통 치료사 니노 은바타였는데요. 그가 이토록 소름 끼치는 만행을 저지른 이유. 어느 날 주민 마구반에는 전통 치료사 은바타를 찾아가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무티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통 민간 의술로 약재이자 부적처럼 여겨지는 무티 제조를 부탁했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살점을 먹으면 행운이 올 것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끔찍한 처방을 내린 전통 치료사 은바타. 결국 주민 마구반에는 이 끔찍한 미신을 믿고 전통 치료사 은바타와 함께 25세 여성 자넬라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요. 숨진 여성의 신체를 훼손해 약재에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은바타가 경찰에 자수를 한 뒤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요. 그의 집에서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 수백여 명을 현혹시켜 무덤 속 시신까지 훼손한 그 무덤을 파면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미신을 심어주며 시신을 꺼내 자신에게 가져오게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치료사인지 살인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런 짓을 반복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후에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잔인하게 해친 사이코, 엽기 범죄. 하지만 이젠 평생을 죄책감 속에 갇혀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권일용 프로파일러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죠. 오늘의 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오 기자의 두 기사 중에 1위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1위는요. 복중 태아를 강탈한 엽기 살인마입니다. 이 사건은 산모를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태아를 강탈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범죄 중에서도 가장 재범의 우려가 높고 위험한 범죄자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범의 우려도 있겠네. 우려. 아, 지금 그 그러네, 말 진짜. 너무 무섭네. 재범의 우려. 자, 오늘 프리안데스크 권일용 프로파일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위대하고 가슴 뜨겁고 눈시울을 붉힐 그 역사적인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특종은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를 준비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또 세상의 모든 부정에 맞서 세상과 역사를 바꾼 그 결정적 순간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멕시코 공공의 적 1호의 재판. 지구상에서 가장 냉혹하고 위험하며 공포스러운 자. 멕시코 최대 마약 범죄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인 호아킨 구스만. 그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장장 25년간 무려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시켰습니다. 기차, 비행기, 선박 등 모든 경로로 마약을 유통시켰고요. 심지어는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땅굴을 파서 운반하기까지. 발견된 땅굴만 무려 60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엔 미 연방수사국 10대 지명 수배자 1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10월 구스만은 자신의 전기 영화 제작을 위해서 비밀리에 할리우드 배우 겸 영화 제작자 숀 펜을 만났는데 이 일로 멕시코 수사당국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뭘 잘했다고 자기 전기 영화를 제작해요? 하지만 이때부터가 폭풍전야 그 자체. 일단 멕시코 당국에선 마약왕 구스만 처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2017년 1월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길래 우리나라에서 이걸 못하겠다는 거야? 또한 몇 명의 배심원은 이번 판결에 연루되는 게 두렵다며 재판 직전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뉴욕 경찰이 제일 고심한 건 바로 안전. 그가 호송되는 날에는요. 뉴욕 맨하튼의 연방교도소부터 브루클린 연방법원까지 3.2km 동선을 따라 주변 빌딩 옥상에 경찰 저격병을 배치. 그리고 헬기가 경계 비행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 영화인가요? 결국 올해 2월 구스만은 마약 밀매, 살인교사, 불법 무기 소지 등 무려 10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래봤자 마약 중독자는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뻔뻔하네요. 참고로 올해 6월 25일이 구스만의 형량 선고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부디 남은 여생을 모두 감옥에서 지내며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길 바랍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재판 19 11을 공개합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비리 재판. 1976년 2월 일본에 핵폭탄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죠? 자, 미국 유명 항공기 제작사인 사의 자금이 일본 고위 관료들의 계좌로 들어간 게 포착된 겁니다. 일본 정치계를 뒤흔든 대비리 사건의 서막. 자, 1971년 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신형 제트 여객기 L1011 트라이스타를 개발했는데요. 때마침 여객기 발주를 검토 중이던 일본 A 항공사에서 선정의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트 여객기의 신형 엔진 개발이 난항에 빠지고 설상가상 엔진 제조 회사까지 파산하자 결국 선정 후보에서 제외됐죠. 자, 그런데 그 무렵 일본 A항공사 사장이 급 사퇴했고요. 그 뒤 후임 사장으로 전 운수 차관인 와카사 토쿠지가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주가 최종 결정됐고요. 1974년 2월 운항까지 시작했죠. 운항을 시작했어요? 뭔가 냄새가 나죠. 냄새 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1976년 2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공청회였는데요. 여객기 판촉을 위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는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1972년 총리 재직 시절 무려 5억엔, 약 6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초졸 학력만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 서민 총리라는 애칭까지 얻은 다나카 전 총리의 비리 사건에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에 맞았습니다. 그건 그저 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축하금이었을 뿐입니다. 이건 정권의 표적 수사예요.
이후 다나카 총리에게 뇌물수수 및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엔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항소하며 끝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버텼고요. 전대미문의 사건은 자그마치 19년을 더 끌다가 1995년 2월에서야 다나카 전 총리 등 11명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 그러나 다나카 전 총리는 이미 2년 전에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끝까지 벌 안 받고 당황한 거예요. 그러네요.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천수를 누리다 그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의 재판 19, 10위 공개합니다. 예술과 외설 사이 채털리 재판. 전 세계 예술가들은 소설이나 영화, 음악 등을 통해 우리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때론 과감한 묘사로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약 60년 전 엄청난 외설 논란에 휩싸이며 무려 재판까지 받은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소설가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 네. 저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무슨 얘기하세요? 채털리보다 이제 차탈레 부인의 차탈레로 알죠. 사랑으로 예. 많이 알고 있죠. 영국 현대문학의 거장 로렌스가 1928년에 발표한 소설. 전쟁으로 성불구자가 된 남편을 둔 채털리 부인이 하인인 멜러스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스토리로 당시 계급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수많은 영국인들은 천박하게 하인이 주인과 바람을 펴? 이건 소설이 아니라 저질 포르노예요! 라며 비난일세. 결국 문제시된 부분은 모두 삭제되어 출판됐는데요. 아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소설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약 30년 뒤 1960년 8월 영국의 유명 PE 출판사는 오리지널판 출판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는 사회 분란과 욕정을 부채질하는 소설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외설 출판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결국 10월 27일 영국 사회를 뒤흔든 일명 채털리 재판이 열렸고요. 여러분의 아내와 하인이 이 책을 읽길 원하십니까? 성적인 묘사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양측의 첨예한 주장 속에 11월 2일 최종 재판 결과는 외설적인 표현이 소설의 내용을 침수시킬 정도로 압도적이지 않으므로 예술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작품이 세상에 나온 후 무려 약 30년간 이어졌던 예술과 외설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순간이었죠. 예술 작품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된 역사적인 재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의 재판 19, 9위를 공개합니다. 거대 기업에 맞선 한 여성의 투쟁. 1999년 미국에서 개봉한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 명장면 많죠. 다 보셨죠? 자, 지금부터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93년 두 번의 이혼 후 세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에린 브로코비치는요, 한 법률 회사의 말단 사무 보조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혈액 검사 결과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이 돼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찝찝함에 휩싸인 에린은 주민을 직접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대화 도중 듣게 된 다소 수상한 이야기. 저 공장이 우리 마을의 보배예요. 복지 차원에서 우리 가족 병원비까지 내주고 있다고요. 흰클리 마을 인근에 있는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 P사 공장에서 주민들에게 이유 없는 선심을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을에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 흰클리 주민의 상당수가 잦은 코피는 물론 아픈 건 그들에게 속아서예요. 승패를 떠나 반드시 법정에서 싸우셔야 해요. 이후 그녀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요. 흰클리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했고요. 결국 총 643명의 소송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사 도중 알게 된 끔찍한 사실.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식 방지제 유가크롬. 이 유가크롬이 피부병과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전부터 유가크롬 성분이 든 폐수를 방류해 지하수를 오염시켰고요. 재판의 판도를 확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P사에서는 중재를 요청. 미국 역사상 유례 없는 최대 보상금 약 2,800억 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갔고요.
앞으로 P사는 모든 공장에 유가 크롬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염물질 누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속이 다 시원하긴 하지만 참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을까.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불의를 참지 않고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린 에린은요. 이후에 환경운동가로 변신해서 다양한 환경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8위를 공개합니다. 나날이 눈부시게 빛나는 과학의 발전,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 특정 질병을 진단 및 예방하는 맞춤형 의학까지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유명 M 바이오 회사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을 높이는 2개의 돌연변이 유전자 특허권을 보유해서요. 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상품을 독점으로 판매. 참고로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도 이 상품을 이용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기도 했죠. 발병 전에 인자를 분석해서 미리 유방을 절제할 발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품이 약 3,340달러, 한화 약 380만 원. 이렇게 고가이다 보니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데다 다른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로 연구를 하려 해도 M사의 반대로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 전체의 건강이나 복지나 행복이나 지적 자산이 올라가는 거를 그걸 또 방해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2009년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공공특허재단은 M바이오 회사에 특허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전자는 자연의 일부이고 누구나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과학자들은 절대 연구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 양측의 팽팽한 접전 속에 2010년 1심에선 원고인 시민연맹이 승소를, 그 뒤 2011년 항소심에선 피고인 M바이오 회사가 승소하며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요. 2013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DNA는 자연의 산물이므로 M사의 특허를 취소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M바이오 회사의 유전자 특허권을 취소. 이제 우리 모두 싸게 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거죠.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7위 공개합니다. 스포츠계 최대 이슈 세메니아 재판.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금메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 이 화려한 수상 경력의 선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자 육상 국가대표이자 간판 스타 선수인 캐스터 세메냐입니다. 이 혹시 성별 때문에 재판한 거죠? 맞습니다. 어. 세메냐의 성별 논란은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여자 800m 경기에 출전해 2위보다 무려 2초 45나 앞선 시즌 최고 기록 1분 55초 45를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자 맞아? 저 어깨하고 복근의 근육 좀 봐. 남자인데 속인 거 아니야? 다른 경쟁국에서 세메냐의 압도적인 기록, 체형, 근육량 등을 이유로 성별 검사를 주장한 거죠. 피지컬 진짜 훌륭하시긴 하다. 근데 2010년 7월 세계 육상 경기 연맹에서는 세메냐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라고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I don't see any problem. So anybody can complain on whatever advantages or whatever. Doesn't matter.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과 2016년에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자 또다시 성별 논란이 거세졌고요. 아니라는데 또 그래. 결국 지난 2018년 11월 세계 육상 경기 연맹에서는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여성 선수는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저기 왜 저래야 되죠? 내 몸에서 나는 게 호르몬인데 그걸 왜? 아니 남성 호르몬을 내가 주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걸 어쩌라고. 지난 2월 세메냐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새로운 규정 도입을 제지해달라고 제소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공정성을 강조하는 연맹과 개인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세메냐 측의 엇갈리는 주장 속 과연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6위를 공개합니다.
1991년 대한민국의 위안부의 존재를 알린 김학순 할머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야 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적반하장의 일본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를 거둔 재판이 있습니다. 영화로 나왔던 그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관부 재판인데요. 당시 재판을 이끈 김문숙 씨는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위안부의 존재를 알게 된 뒤 정신대 신고 전화를 개설.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이제 세상에 나오셔야 해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2월 25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장장 6년간 무려 23번의 재판에서 김문숙 씨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1998년 4월 27일 基本的権利の侵害と判断される 일본은 위안부 제도가 있었음을 인정, 3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 원을 보상할 것을 선고. 아휴, 당연한 결과인데요. 보상 액수가 좀 뭐 그래도 이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처음 재판이니까 좋은 선례죠.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소 안타까운 점은 しかし公式的謝罪は不必要と判断される 끝까지 공식 사과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꼭 감사드려야 될 분 바로 김문숙 씨. 재판 후에는 남은 재산까지 모두 쏟아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역사관까지 설립. 아이고. 그리고 현재 90대 연세에도 유네스코에 관부 재판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김문숙 씨에게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질문에 부끄러워서, 이대로 나만 잘 살기 부끄러워서 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항하는 최초의 승리, 그리고 최후의 승리로 완성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5위를 공개합니다.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발, 미투 운동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을 재판대에 올린 세기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던 미혼모 젠스는 생계를 위해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광산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여자들은 뭐 회사에서 걸리적거리긴 하지. 아,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엉덩이까지 쓰다듬기 일쑤였고 이를 상관에게 건의하면 그거 그만두기 싫으면 시끄럽게 하지 말어 라고 되레 그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녀는 1984년 미네소타주 인권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광산회사에 성희롱 정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회사 내 성희롱 문제를 시정하기는커녕 이후 젠스는 부당 전직까지 당했죠. 게다가 남자 광부들의 괴롭힘은 더욱더 극심해졌는데요. 안 그랬겠어. 아, 야, 뭐 엉덩이 좀 친 거 가지고 소송을 해. 아, 그럴 거면 그냥 집에나 있던가. 아, 한숨만 나온다. 하지만 젠스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여자 광부 2명과 함께 1988년 8월 15일 광산회사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집단 소송. 끝까지 가. 용기 있죠. 저런 분들의 용기로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례가 없는 최초의 성희롱 집단 소송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92년 그동안 가슴앓이만 하던 광산회사 내 성희롱 피해 여성 10여 명도 이 재판에 합류했고요. 결국 이 여성들의 위대한 용기에 이듬해 5월 14일 법원은 광산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성희롱 방지 교육을 지시했고요. 그리고 이 재판은 성평등 구현의 시초가 된 재판이자 미국 내 성희롱 방지 정책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판례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여성 인권을 논할 때마다 반드시 거론되는 이슈. 바로 낙태 문제입니다.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전히 찬반 의견이 분분하죠. 참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미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두고 세기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1969년 미국 텍사스주. 어느 날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22살의 여성 노마 맥코비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자 어렵게 낙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맥코비는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맥코비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그녀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우라는 가명을 사용한 뒤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신의 임신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이렇게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권이 보장돼야 한다. 임신 6개월까지의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사생활권에 해당한다. 낙태 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3년이 지난 1973년 1월 22일 여성은 자신의 임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 대법원 판사 9명 중 7대2로 그녀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재판에는 반전 아닌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다 맥코비가 낙태 합법화를 외쳤던 이유가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꾸민 일로 훗날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뭐 반전은 있었지만 본질은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계기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3위 공개합니다. 인터넷에서 내 흔적 좀 지울 수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던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요. 2009년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이름을 G사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는데 황당하게도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서를 발견합니다. 뭐지? 이에 마리오는 고객들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혹시 이 문서를 보게 될까 불안감이 엄습했죠. 곧바로 당시 기사가 실린 신문사와 주의사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자 2010년 3월 전 빚도 다 갚았고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요 라며 스페인 정보보호청에 청원을 씁니다. 아니 근데 이미 다 해결된 일이고 자기 거 지워달라는 거잖아요. 해결된 거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7월 30일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정보보호청에서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에는 기사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 처리. 한편 G사에는 해당 링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G사가 또다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2013년 6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G사는 우리는 정보를 중개할 뿐 책임이 없습니다. 삭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못 지우는 겁니까? 야, 근데 애매하다. 기사로 난 거니까 이게 보도가 된 건 좀 언론의 자유도 관계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2014년 5월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서요. 합법적인 정보일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요. 이 재판은 Right to be Forgotten, 일명 잊힐 권리로 불리며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한편 영국 유명 일간지에서는 마리오 씨를 두고 G사의 촉수로부터 자유로워진 인터넷 전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어허. 저건 지우고 이제 다른 게 또 연관 검색어로 따라다니는. 그 이후에 G사에서는요. 유럽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변호사와 엔지니어 등과 함께 팀을 꾸려 데이터를 지워주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G사에서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만. 자 그러면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정된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이것을 인정한 최초의 재판. 저 한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특종 공개합니다. 1975년 4월 21살 대학생 카렌 앤 퀸란. 그녀는 기숙사 파티에서 술과 신경안정제를 함께 복용한 뒤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그녀에게 내려진 식물인간 판정. 아유, 정말 어린 나이였잖아요. 진짜 안타깝네요. 카렌의 부모인 퀼란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괴로웠겠다. 결국 석 달 뒤 선생님, 저희 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공 호흡 장치를 떼주세요. 퀼란 부부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의학적 살인 집행이나 다름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의사가 그럼 그러고 떼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자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 그럼요. 자기 손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논리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자 1976년 퀼란 부부는 뉴저지주 고등법원에 딸 카렌이 인간 존엄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1심 재판에선 카렌이 회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 유지 장치는 제거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또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살인으로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또- 누군가는 호흡기의 스위치를 꺼야 되니까. 그럼요. 그 사람 얼마나 누가 끄냐고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딸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퀼란 부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 편안한 죽음과 의학적 사형 집행으로 주장되는 세 개의 재판이 시작됐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가족과 주치의들이 카렌의 회복 가능성에 동의한다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고합니다. 결국 카렌 부모의 손을 들어준 법정. 그리고 2개월 뒤 카렌의 생명 유지 장치는 하나씩 벗겨졌고요. 그 뒤 카렌은 식물인간 상태로 9년을 더 살다가 1985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법률 역사상 최초로 죽을 권리를 보장한 카렌 앤 퀼란 소송 판결 이후 현재 미국 내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뭐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존엄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 특종입니다. 1978년 미국 오하이오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법정에 선 한 남자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그는 1년 전 오하이오주의 여대생 3명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의 증언뿐 아니라 범죄 차량에서 그의 지문까지 발견되며 모든 정황이 확실시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준엄한 법의 심판뿐. 아, 뭐 벌 받아야죠. 형량도 무겁게 때려야죠. 뭐 그말할 나위가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밀리건 씨의 납치, 성폭행,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뭐야? 아, 증거가 다 나왔는데 왜 무죄예요? 왜 무죄야? 억울한 사람이었나? 그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 1977년 납치 및 성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서 정신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저씨, 제가 왜 여기 있어요? 박사님, 넥타이가 참 멋지네요. 한 자리에서 순식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 또 범행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구체적인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검사 결과 밀리건은 해리성 정체 장애,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야, 그 영화 아이덴티티에 나왔던 게 이제 현실판이네요.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아, 그 영화가? 어머. 당시 밀리건의 담당 수사관들은 밀리건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연기를 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죠. 예. 그러나 수사하면 할수록 정말 믿기 힘든 그의 능력들이 발견됐습니다. 22살의 영국 남성 아서의 인격이 지배할 때면 수학, 물리학, 의학 박사 지식이 탑재돼 있었고요. 23살의 유고슬라비아인인 레이건으로 변하면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어머. 그리고 그림 실력이 유능한 18살 여성 앨런은 어머. 밀리건 속에 각각의 인격들을 그려내기까지 합니다. 아, 무서워. 그렇게 그에게서 발견된 인격은 무려 10개.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충격 사실.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한 것은 밀리건이 아닌 또 다른 인격. 19살의 레즈비언 에이들라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였어. 결국 밀리건은 정신과 의사 4명과 심리학자 1명의 법정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고요. 그 뒤에는 정신병원에 수용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14개의 인격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총 24개의 인격을 소유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편의 영화 같았던 미국 역사상 최초로 다중인격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희대의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양지민 변호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사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의 두 기사 가운데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1위 기사는요, 다중인격을 최초로 인정한 재판입니다. 그 두 기사 중에 그 기사를 1위로 선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빌리 밀리건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다중인격을 최초로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자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좀 측은한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저도 느끼면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양지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